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몇몇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날 한 청소년 그룹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는 친구의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마을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주위에 울창한 숲과 오래된 전통 가옥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친구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산책을 나섰고 그중 한 명인 민수는 혼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집들과 자연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혼자 숲속으로 향합니다. 여름해가 길긴 했지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고 숲속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문득 멀리서 오래된 나무로 만든 작은 쉼터가 보였습니다. 쉼터는 마치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흔적이 있었고 호기심에 이끌린 민수는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듯한 낡은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민수는 어렵게 잠긴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구석구석 흉물스러운 장난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인형들이 어둠 속에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했고 그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혹시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내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여기 있어.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집 안구석에서 희미한 형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체는 작은 소녀처럼 보였고 그녀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채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그 소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간적인 공포에 질린 민수는 밖으로 뛰쳐나와 친구들이 있는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다행히도 민수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와 그 집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다시 그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집은 사라지고 붙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사당 같은 흔적과 오래된 기억 몇 장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을에서는 그런 집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민수와 친구들은 절대 혼자 숲속을 돌아다니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날의 기억은 한여름 밤이 되면 다시 떠올라 민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꿈속에서 민수는 그 소녀의 커다란 눈과 마주하게 되면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들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어. 라고.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종종 실제 경험담이라거나 전해 내려오는 도시 전설로 소개되곤 합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만든 긴 공포썰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외딴 장소가 있었다. 나는 어릴 적 매년 여름이면 할머니 댁에 가곤 했다. 할머니 댁 근처에는 오래된 폐교가 있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정확히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는 몰랐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보지 않으려고 했다. 어느 여름의 중순 나는 할머니 댁 마당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때 내 또래의 아이 몇 명이 다가와 함께 놀자고 했다. 그 친구들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었고 나는 그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시골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각종 놀이들을 즐겼고 오래된 건물을 배경으로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그 폐교로 옮겨갔다. 한 아이가 말했다. 얘들아, 우리 폐교에 가볼까? 귀신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보자. 처음엔 무서웠지만 친구들이 다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손전등 하나에 위치한 채 학교로 향했다.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학교 건물은 더욱 기괴하게 보였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쿵쾅거렸다. 폐교에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목재 바닥이 삐걱거렸고 먼지가 자욱해 숨쉬기가 힘들었다. 우리는 1층부터 찬찬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교실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책상들과 의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벽에는 색이 바랜 게시물이 몇 장 붙어 있었고 칠판에는 아이들이 낙서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저기 봐 라며 창문을 가리켰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쫓겨라도 나가듯 교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마저 우리를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는 유난히 어두웠다. 옆에서 친구 한 명이 떨어뜨린 손전등이 굴러가며 잠깐 빛을 비추었는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쪽을 주시했다. 곧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곳에는 오래된 교복을 입은 소년의 모습이 있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뒤돌아보니 내 친구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왔던 길을 되짚어가려 했지만 어느새 낯선 길로 접어든 것 같았다. 발밑에 바닥이 크게 삐걱거리며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을 떼려니 무거운 공기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들린 낮고 가늘게 깔깔거리는 소리.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저리로 밀쳐냈지만 그 손은 차갑고 습기가 가득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밖으로 나온 후였다. 친구들은 폐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방금 겪었던 일들이 너무도 생생하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에 돌아왔다. 할머니가 마중 나와주셨고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폐교로 다시 가지 않기로 했고 기묘한 일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고 나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지만 폐교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주택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어릴 적 느꼈던 공포감은 사라졌지만 그때 그 폐교에서 본 소년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해의 여름과 폐교의 이야기는 내게 이곳을 좀 더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가끔씩 친구들에게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잊지 못할 여름의 기억이자 공부담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새벽까지 작업을 하느라 늦게 자는 편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밤을 새고 있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가족들도 이미 잠이 들었고 우리 집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도 없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이번엔 거실보다 더 가까운 내 방 문 근처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누군가 내 방 근처에 있는 게 분명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문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가만히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차갑고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다. 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란 쪽 구석에 비면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었다. 처음엔 내 눈이 어두운데 적응을 못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림자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불을 켜보려 했지만 갑자기 거실에 불이 저절로 켜졌다. 동시에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새로운 움직임이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대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아침이 올 때까지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부모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느라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꿈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비슷한 시간이 되자 그날의 사건이 떠올라 괜히 긴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안도하며 나름대로 그 일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작업을 하던 중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컴퓨터 화면에서 웬 그림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번엔 그림자가 확실히 보였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얼굴 형태를 하고 있었고 화면을 통해 나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그림자는
컴퓨터 화면 속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공포감이 밀려왔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컴퓨터를 재부팅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 컴퓨터를 키기 전마다 두려움이 앞섰다. 며칠에 걸쳐 일이 이어지자 나는 퇴마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퇴마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집에 무언가가 붙어 있을 수 있다며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의식날 퇴마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주문을 외웠고 특히 거실 구석을 오래 지켜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컴퓨터 앞에서 어떤 의식을 치르곤 말했다.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 의식 후 이상한 그림자나 소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늘 신경을 곤두세운 채 생활해야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컴퓨터 화면에 무엇이 비칠지 몰라 여전히 조금 두렵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공유하곤 한다. 그들은 이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듣고 넘기지만 나는 실제로 겪어야 했던 공포의 밤들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어쩌면 요즘 컴퓨터 앞에 오래 있는 날에는 괜히 불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날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다.